서민에 대한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는 동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특히 또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정말 이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일벌백계 해서 이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의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라는 내용도 이제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세모녀. 그야말로 깡통 전세 있죠. 이거를 수백 채를 갖고 있는 분들 세모녀 이제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깡통 전세 주의보. 검찰도 칼을 빼들어. 집값과 전세감 차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금을 올려 차익을 노리는 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검사가, 그죠? 당부를 했으니까 이제 일벌백계 하는 거는 또 일벌백계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이 검사가 또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자, 차장 검사가 이제 뭐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딸 B씨 세모녀이죠. 세모녀 전세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수백 채의 다세대 주택을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분양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을 했어요. 자, 이렇게 A씨 등은 분양업자와 짜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가 들통이 난 케이스예요. 자,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경매,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통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 이제 이 박 검사는 특히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피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분의 1 정도이고 3분의 2는 이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 검사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이 세모녀가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2030 세대가 80% 이상, 피해 금액도 3억 원 이하가 99%로 젊은 세대라고 박 검사는 전했습니다. 그는 청년들, 서민들이 다 피해자였다면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꼼꼼히 좀 따져봐야 하느냐? 검사가 아주 자세하게 일러줬네요.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월세 현황이라든지 시세 같은 걸 잘 살펴야 한다며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혹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이게 위장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 증명서를 보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박 검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아예 없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끝으로 밀려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며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담보권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담보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세 사기로는 피해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 중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가 89%를 차지했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2030 청년 서민으로 추정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긴축 공포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거래는 2,200여 건, 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지방이 많지만 수도권도 24%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작정하고 가로채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전세 사기는 형사상 사기인지 개인 간의 계약 자유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검찰도 계획적인 전세 사기는 구속 수사를 하겠다며 칼을 빼들인 상황입니다. 자,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도 어쨌든 칼을 강하게 빼들었고, 뭐 또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강력하게 일벌백계까지 지시를 한 상황이니까 좀 이런 피해가 좀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정부 민간주도 개발에도 규제 하나 혜택, 결국 이익 배분이 변수, 민간주도 주택 공급 어떻게 진행하느냐. 자, 이거예요. 어쨌든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주도 방식으로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자율스럽게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주택 공급 250만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리츠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는 현물 출자를 하고 땅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주택 또는 상가를 이제 토지주한테 주는 내용, 그리고 금융 투자회사라든지 디벨로퍼 시행사라든지 이거는 출자를 하고 개발 이익을 주는 이런 형태. 그래서 사업 초기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조합 대비해서 빠른 사업 속도를 내고 전문성을 좀 확보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하려는, 공급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죠. 민간 제한 도심복합 개발 사업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 도심을 민간 주도로 주거 상업 등 복합 개발을 하는 거하고,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시행을 하는 것, 그리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해주고 기부 체납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 그래서 추진 계획은 8월 중 상세안을 발표하고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까지 해서요, 공급을 좀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 채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에 의해서 공공주도로 진행했던 것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는데 이 골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디테일한 내용들 쭉 보셨다시피 신탁이라는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신탁회사 협력하는 방식이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실제 도입되기도 했고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에 사업을 맡기는 이런 내용들. 현재 서울, 여의도 6개 단지에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리츠 방식 역시
리츠 회사가 기존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토지를 출자하고 금융 투자회사나 디벨로퍼 등이 자금을 출자해 리츠 회사를 만들어 리츠 회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리츠 신탁회사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금 마련에도 유리하다. 둔촌주공 재건축처럼 조합 내 갈등에 따른 사업 지원도 미리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는 거예요. 신탁 혹은 리츠 방식 모두 토지주들이 신탁회사나 리츠 출자자들과 개발 이익을 나눠야 하는 게 있고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에도 개발 이익을 나눠야 해서 주민들이 신탁 방식을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지나친 특혜를 줘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용주차장 등 기부 체납으로 과다한 개발 이익을 막을 것이다라면서 8월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사업 기회가 더 커졌다면서도 혜택이나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익 환수 규모가 너무 크면 예상보다 관심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합 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커 보인다. 지금의 주택시장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은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장 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 좀 걸림돌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는 좀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날씨는 덥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